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각 당의 대선 주자는 보수의 심장 영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와 포항, 울산을 차례로 방문해 유세를 벌였는데요. 이 후보는 고향이 안동인 점을 내세워 영남의 아들 이재명이 윤석열 정권의 불법 계엄과 붕괴 직전의 지역 경제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영남 민심을 보듬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틀 연속 영남에 머물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는데요. 김 후보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세계적 지도자로 언급하며 묘소에 침을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북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청년층을 겨냥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 영남의 표심은 과연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네, 대선 21일 전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산불 피해에 대한 경상북도의 복구 계획이 확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는 안동 산불 피해 시민대책위 출범 소식과 함께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정치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어제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고 네. 지역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민 관점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활용법을 오늘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활용법.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선거 경북 북부 지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담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바로 과거, 미래, 지역. 세 가지인데요. 먼저 선거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평가하는 투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과거, 평가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의 사회에 대한 비전, 대안을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자가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미래 지향적 투표가 있고, 네. 세 번째가 지역의 관점에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과거, 미래, 지역 세 가지 키워드로 대선 기간 우리 지역민들도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대선 하면은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선거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오늘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하셨네요. 과거와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예, 이렇게.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죠. 자, 이번 선거에 담긴 첫 번째 의미 과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원래 지금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2년 후에 27년 네. 3월에 있어야 될 대선이 그렇죠. 2년 당겨진 것은 작년 12월
있었던 계엄 그리고 내란, 탄핵이라는 이런 특수한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조기 대선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점. 그러니까 3년 전에는 0.46%의 박빙의 승부인데 0.73%. 네, 0.1% 죄송합니다. 1%가 안 되는 차이였는데 지금은 지지율 격차도 많이 나고 또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지난 정권 그리고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주요 정당들의 정치적 행위를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쟁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보수 혁신, 환골탈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이 사실 그런 중도층 표심 확보에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라든지 대선 기간 내내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라는 그런 특성,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히 5개월 전에 있었던 계엄 사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평가,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셨군요. 과거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이제 또 그 상반된 의미죠. 미래에 대한 평가. 예,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은 예. 어쨌든 차기 대통령이 집권하면 5년 정도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역 소멸 문제, 연금 개혁 문제, 의료 개혁 현안, 또 지금 기후 위기도 심각해지고 있고,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산불 재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비전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이들이 집권했을 때 그 정당과 후보자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경쟁하는 선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 우리 지역민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정책 경쟁의 장입니다. 물론 지금 사실 그 지난주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해프닝이라든가 네. 정책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내부 갈등 이런 문제들이 뉴스를 도배를 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이 21대 대통령 선거 선관위 초청 TV 토론의 일정과 주제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죠. 네, 이 세 번의 TV 토론에 우리 지역민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 토론회 전후해서 좀 많은 또 평가와 토론이 이어진다면은 그리고 우리 사회 비전과 경쟁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TV 토론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일정이 벌써 나왔다고 하는데 일정이 첫 번째 TV 토론이 이제 18일에 있죠. 18일에 네. 있고 두 번째가 23일, 세 번째가 27일 맞나요? 네, 이렇게 5월 3일. 18일, 23일, 금요일, 27일 세 번의 토론회가 있는데 예. 이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요. 예. 네, 첫 번째 5월 18일이 경제,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 정치. 예.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갑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경제, 사회, 정치인데 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경제 주제가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정말 우리 민생 경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무역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8일 일요일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경제. 네. 그리고 두 번째 23일 금요일에는 사회 분야거든요.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이고 세부 주제가 초고령 사회 연금 개혁이라든가 의료 개혁 문제를 다루고요. 네. 특히 이번에 주목할 만한 점은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떠들었던 바로 기후 위기. 기후 위기가 들어가요. 기후 위기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 토론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번 경북 산불이 또 기후 위기와 또 무관치가 않고. 당연히 연관이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기후 위기 계속 얘기를 했고 주로 기후 위기 문제를 시민단체 선에서 떠들었던 문제가 대한민국 최고 국정 지도자라면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럼요.
이 주제로 토론하는 게 5월 23일 금요일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또 기후 문제, 우리 지역에 특히 농촌 농민들 이 기후랑 떼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7일 화요일 날 정치 분야의 주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입니다. 이번에 계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극우 세력이 막 등장한다든가 이런 극단적 정치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국민 통합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날은 정치 개혁, 뭐 개헌, 선거제도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뭐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뭐 중국, 일본 또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또 국가 비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후보자가 4명입니다. 그렇죠.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 우리 3명은 다 알 겁니다. 네, 근데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예. 기호 1번이고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3번이죠. 기호 4번이죠. 아, 기호 4번입니다. 네. 3번이 이제 조국혁신당인데 네, 후보를 내지 않았죠. 후보를 내지 않아서. 네. 예.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3% 이상 득표한 네. 그 정의당과 또 진보진영이 연합해서 내세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후보까지 해서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 왜 정의당 소속은 없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예. 민주당 바깥에 좀 더 독립적인 진보나 개혁의 가치를 추구했던 뭐 노동계라든가 뭐 또 원외 정당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네. 뭐 녹색 노동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번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녹색당도 그럼 민주노동당 녹색당은 민주노동당을 지지는 하지만은 그 당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반적인 어떤 우경화 흐름에 있어서 좀 독자적인 진보 후보가 나왔다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이렇게 4명의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3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4명이 나온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굳이 뭐 보수 진보로 나누자면은 이제 진보들 보수들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겠군요. 근데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중도 보수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고 있고요. 뭐 개혁신당도 좀 개혁 보수에 가깝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소속해 있는 녹색당은 이번에 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뭐 지지한다. 이 정도. 네, 지지한 노동당, 뭐 녹색당 등 이런 진영에서는 민주노동당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정당 그리고 후보자 TV 토론 포함해서 이번 대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찬성하면은 이거는 뭐 대선 볼 것도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혁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쟁점이고요. 보수 혁신. 어쨌든 대선은 비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이재명만 외쳐가지고는 안 되죠. 뭐 지지율이 저는 정체될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지난주 그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해프닝 이후로 개혁신당 쪽으로 당원들도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좀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정했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윤석열 대통령 제명 문제를 국민 상식에 맞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 이번 대선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아무래도 지지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다음을 바라야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엄과 탄핵 국면에 머물러 있으면은 뭐 미래가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탄핵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얼마나 혁신을 보여주는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반면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국힘 지지자들 흡수해서 보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나가야 되겠거든요. 특히 개혁신당은 또 계엄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수 혁신을 보여줘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다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캐릭터 자체가 국민통합형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인 국민통합에 대한 비전을 좀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로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집권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럴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사회개혁이라는 첫 번째 과제 못지않게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 승리가 민주당만의 승리가 되면 안 되고 과거의 어떤 탄핵에 반대했던 기성 과거의 낡은 질서와의 어떤 구도라고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오만한 인상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예. 겸손하지만 유능한 권력으로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중도층 표심도 얻어서 집권 이후에 탄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라든가 민주당도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치개혁 비전은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압도적 승리만 외치면은 물론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반사이익은 계속 얻어가겠지만은 지난 대선의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좀 겸손한 권력 또 이런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화로 가고 있고 개혁신당도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은 보수와 극우 사이에서 막 헷갈려 하고 있다 보니 예. 이럴수록 민주노동당은 개혁과 혁신, 민생 그 2002년에 권영길 후보가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민생 문제를 가지고 많은 호응을 이끌었는데 예. 예를 들어 기후위기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다 약하거든요. 네. 특히 얼마 전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이거 공사 유찰됐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대기업이 포기해버렸어요. 아하. 근데 그래요?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권영국 후보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가덕도 신공항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예.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무리하게 부산 엑스포 때문에 당겨가지고 이 공사가 지금 뭐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모두 까기 해가지고 이런 비전을 논의하면은 이제 대선 기간 좀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또 민주노동당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4개 정당과 후보자들이 토론을 치열하게 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좋냐? 바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 그 세 번째 의미, 예, 지역,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 말씀드렸던 산불 재난 극복에 대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대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날이 6월 3일이 지방선거 D-1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결과가 지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지역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번 선거를 과정을 통해서 좀 지역의 기득권적인 면모를 좀 벗어나고 혁신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이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국민의힘에게 쓴소리 해야 되고 네. 또 민주당이라든가 야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좀 더 지역 정치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열심히 또 할 수 있도록 또 도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정치가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진보당, 녹색당 등이 서로 경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도 뭐 누가 되는 똑같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네. 무조건 국민의힘, 무조건 민주당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부 비판이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번 대선을 그냥 일방적인 어떤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정치, 우리 지역민들의 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죠.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특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예슬입니다. 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AI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어디야?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다른 시대를 살아볼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우주인도 되어 지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예슬아. 야, 나 급한데 송금 좀 빨리. 가짜뉴스의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홍예슬 씨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저 아니에요.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네, 6시 26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에 대한 복구비가 확정됐습니다. 총 복구비는 1조 8천억 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경상북도 재난관리과의 윤희락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사회재난 대응팀장 윤희락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경북 산불에 대한 복구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복구 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 지난 4월 16일까지 산불 피해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서 5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복구 계획이 1조 8,310억 원으로 이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3,800여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거주지와 생활 터전을 잃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재민 분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동시에 마을 단위 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해 최대한 중점을 두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 우선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뉴스 지난주에 제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가요? 예, 요건 화재로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 전소된 면적에 따라서 2천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 경북 산불의 경우 정부에서 6천여만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9,6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산불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이 이제 기부금을 1,680여 원 정도 억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금으로 추가 지원한다면은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최소한 1억 원 이상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피해의 경우에 이제 규정이 있군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가 돼 있는데 규정이 면적에 따라가 면적에 따라서 아무리 면적이 커도 3,600만 원의 한계였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6천만 원을 일괄 다 지급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파된 경우에는 6천만 원을 이제 상향으로 이제 해서 최대 9,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8천만 원에서 9,600만 원까지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기부금, 성금으로 최소한 한 주택 한 가구당 2천만 원 이상은 되나 보네요. 그러면 그래 되면은 이제 배분을 하기에 나름이지만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최소한 1억 원 이상까지는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래 판단됩니다. 아무리 면적이 작더라도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농업 분야 피해도 상당했지 않습니까? 주요 농작물 또 산림작물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로 100% 현실화했다는 점도 이것도 눈에 띄는데요. 예. 그 이제 요번에 그 초대형 산불은 농작물 피해도 이제 2,000여 헥타르 정도 이래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기준 그 확대 건의를 정부에 이제 지속적으로 한 결과 이제 요번에 이제 성과가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종자 및 묘목의 그 대파대 보조율을 종전에 50%에서 그 100%까지 상향을 하였고, 6대 품목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사과하고 복숭아, 당감, 체리, 배, 마늘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100% 이래 준으로 이제 그 수준으로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사과는 1헥타르 그 피해 시 기존 833만 원에서 3,563만 원으로 4배 이상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피해 농가에 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우리 저기 또 사과 농가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피해액이 이게 너무나 적게 나와서 이 퍼센티지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100%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도 말씀을 주셨고요.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기계라든지 축산시설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지원이 범위와 비율이 또 확대됐다고 들었는데요. 그 많이 확대를 해주셨습니다. 그 농기계와 축산 분야 그 지원 비율도 이제 그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율을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35%에서 50%까지 확대되었고요. 그 시설 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 시설 및 설비도 35%에서 4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 특히 이제 피해가 심했던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종이 이제 당초에 트랙터 갈리기 등 11종에서 고소 작업차나 이제 동력 분무기 등 최대 이제 38종으로 이제 확대되어 피해 농가가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율도 많이 올랐고 또 11종에 한했었는데 이거를 11종에서 38종의 농기계로 피해 농가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을 위한 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산불로 이제 큰 피해를 본 경북 그 북부 지역은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제 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를 잃은 노년층 분들이 이제 대다수인데 집을 짓고 생활 터전을 다시 가꾸기가 좀 힘들어서 포기한 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요. 저희 도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의 특별도시 재생사업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마을 단위 복구 재생사업 그리고 이제 도 자체적으로 마을 기반 조성 사업 등 총 24개 지구 단위 사업을 그 마을별로 추진해서 피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생계 안정 지원도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자, 폐업 위기의 현장 상황과 맞물려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도 이번에 이제 1,000여 개 그 업체가 요번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삽장 전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생계안전지원금이 이제 당초 500만 원에서 이제 2배 상향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지역 소상공인, 농업, 임업, 어업 주민이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공공형 그 긴급 일자리 2,000여 개를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이고 우선 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이제 국비 지원을 건의해서 이제 올 연말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부담으로 공장하고 상가하고 폐전 등 같은 삽장 철거비와 폐기물을 이제 자부담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최초로 100% 국비로 지원받아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철거비가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예, 이러다 맞습니다. 국비 지원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청송 달기약수터 있잖아요. 여기도 전소됐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25개 이상의 그 음식점이 산불로 이제 전소가 되어서 이제 사실상 터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유, 예. 그리고 산불 5개 지역에 이제 5개 시군에 총 300개 이상의 사업장이 지금 휴폐업 상태로 지역 경제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도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쭉 설명을 주셨고 도지사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복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2차 피해 방지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산사태 우려도 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기철 앞두고 응급 복구나 예방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도에서도 산불 피해로 일단 산림 토양이 좀 불안정해지고 있고 나무 뿌리의 그 지지력이 좀 약해져서 산불 위험이 좀 커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건축물하고 농축산 시설이 이제 계속 방치되다 보면은 2차 피해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산사태 위험 지역을 132개소 정도로 이제 선정을 해서 급하게 45억 예산을 긴급적으로 이제 투입해서 긴급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주택하고 건축물 철거와 육상 폐기물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 복구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 사업에 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도민과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요번에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대형 산불로 피해 지역민들이 한순간에 그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지역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무너진 삶의 터전과 생계를 이전보다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청을 비롯한 우리 5개 시군청 직원들은 산불 발생 일부터 불초지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이 벌써 난 지가 한 달 반 이렇게 또 지나고 있군요. 예. 그동안 뭐 피해자 분들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재난관리과도 그동안 계속 비상근무하셨죠. 예. 참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재난관리과 윤희락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잭팟, 쾌거, 대박이라는 말이 쏟아졌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내용 오늘 준비가 돼 있네요. 최요한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먼저 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체코에서 지금 두코반이라는 지역과 테물린이라는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의 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체코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거 착공은 2029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36년쯤에
상업 운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총 사업비는 원전 한 기당 12조 원, 일단 24조 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데는 뭐 이게 26조 됐다가 뭐 30조 원 됐다가 아직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이게 일단 지난해 7월 달에 한수원을 포함한 팀 코리아가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예. 이로 인해서 한국이 유럽 원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기회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입찰에 지금 한수원, 그러니까 우리 팀 코리아하고 프랑스 전력공사 EDF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EDF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을 하다가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자격 문제 탈락해서 한국과 프랑스 양자 구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 대통령실 주도로 워룸 가동해서 체코 고위관계자와 수차례 협의하면서 입찰을 적극 지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 4월 달에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이 최종 기각되면서 우리로 본계약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이게 계약이 언제냐?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6일 날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원전 기업인 EDF가 일단 신규 원전 계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반독점 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이라고 했던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다. 그래서 본계약 하루 전에 제동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참 이거 관계자들 체코로 날아가는 중 아니었나요? 하루 전에 이렇게 됐으면은. 이 뉴스가 나와서 다들 좀 놀라셨을 텐데 이것도 다 뭐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도 들고 일단은 체코 전력공사가 한국 대표단에 사과를 했다고요. 일단은 계약을 못했으니까 사과를 해야죠. 예. 그리고 체코 전력공사가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고요. 이 프랑스 전력공사를 상대로 만약에 일정 지연에 따라서 손해가 나면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DF를 상대로 체코 전력공사가요. 공사가 일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행기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에 취소됐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해드린 거죠. 황당하죠 이게. 황당하고 날벼락. 그리고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며칠이 일지 몇 달이 걸릴지 잘 모르겠다. 아직 예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체코 전력공사의 CEO가 일단 체코 측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 대표단에 사과드린다. 근데 아마도 이제 뭐 프랑스 전력공사 아까 EDF가 유럽이 이 원전 사업을 할 때 우리 EDF 프랑스 같은 유럽 아니냐 하면서 로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군요. 일단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국가 대 국가 간의 계약인데 이 원전 계약이란 건 자 이게 뭐 이대로 무산되는 건 아닐지 뭐 시간이 너무 길게 가는 건 아닐지 진행이 앞으로 되기는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요? 이게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쪽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만만찮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는 신규 원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은 해놨어요. 정부가. 사전 승인은 했다. 승인은 해놨고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한수원이랑 여기 두코바니 이 원자력 발전사랑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 비용이 뭐 우리 돈으로 26조 원 가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안 장관이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무산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게 최종 계약이 무산될 걸 확률은 낮다라고 체코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월 달에 체코에 총선이 있어요. 총선이 있다. 예전에 2013년도에도 프랑스의 아레바라는 지금의 EDF의 전신 회사에서 테멀린 3, 4호기 입찰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 받으면서 시간 끌다가 전격 취소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래서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데다가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이 원전 사업의 특성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계약서에 최종 도장 찍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준에 참여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가 지위를 상실한 전례도 있고요. 예. 일단 그래서 어제까지는 체코 정부가 뭐 홈페이지에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고 뭐 측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승인 난 거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보도요? 이게 체코 언론에서 예. 한수원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 포기할 가능성도 있고 예. 프랑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체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체코 알파벳 25란 이에다가 이제 우리 숫자 아랍의 숫자 15. 예. 이 미디어그룹 CNC가 소유한 경제 전문 종합지라는 25라는 거대 미디어 그룹에서 나는 이제 종합지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한수원이 포기한다면은 체코 정부가 EDF, 프랑스 EDF 제안을 다시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라는 보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상하네요, 기분이. 이게 사실 이 체코 원전 사업 같은 경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계약이 체결이 미뤄졌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 그러면서 이 언론에서 얘기 나온 게 한국에서 벌어진 쿠데타, 원자력 에너지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통해서 유럽 내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가능성 등등을 변수로 콕 찍어서 지적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건 아닌가? 우리 잘못은 없나 뭐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가 원전 계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체코 현지 언론의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2월 달에 나왔어요. 리도베 노빈이라는 여기서 최종 계약이 연기될 수 있다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국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원전 수출을 적극 지지했던 인물인데 이게 이제 한국 조기 대선 문제 등이 원전 계약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게 아시다시피 예전 2009년 12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 바카라 원전 수출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아랍에미레이트에 넘어가서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기억납니다. 이게 이제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국가 수반이 넘어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일단 현지에서 언론들이 일단은 모든 상황 극복하고 이제 사인만 5월 7일 남았다라고 했는데 안장을 사인하러 가다가 이게 딱 중지가 되니까 지금 말이 많은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사실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원전 기업 아까 말씀하신 웨스팅하우스 여기서 이 원전 기술에 관한 지식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전을 수주를 하더라도 이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이게 추진되는 등 아니면 또 지식 재산권 저작권인가 뭔가를 또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등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웨스팅하우스는 말씀하셨던 대로 원천 기술 우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한수원은 아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우리 한수원 독자적 기술 적용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지난 1월 달에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서로 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했어요. 아, 그래요? 종결하고 합의했어요. 그리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 협력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달에 합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수원이 그동안 공들여왔던 유럽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 사업 수주 계획을 접었습니다. 접었어요. 그러면 지난해 말 스웨덴도 접었고 2월 달에 슬로베니아 접었고 이번 3월 달 네덜란드까지 접은 거예요. 사실 체코 이거 관련된 이거 우선 협상자로 되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 전망도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EDF 양자 구조로 진행된대요.
그래요? 아니, 좀 이상하네요. 지금 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합의를 전후해서 스웨덴,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원전 사업 이걸 우리 정부는 또 포기했다. 그 뒤에 뭐 어떤 계약이 있었길래? 예. 그래서 이상하네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유럽 원전 시장에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EDF 정도인데 아직 한수원이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유럽의 국가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안다라면서 익명의 제보자가 중앙일보에 제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한수원이 현재 폴란드와 카자흐스탄 원전 수주 절차에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웨스턴하우스 지재권 협상으로 팀 코리아가 아니라 팀 코러스, 팀 코리아 플러스 USA 이걸로 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의 사업 수주기에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언론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한국의 원전 수출 전망이 밝든 어둡든 전 세계 에너지 시장 변화를 본다면 뭐 생각할 지점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경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다시 전 세계가 원전을 회귀하고 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부흥기가 왔는가? 2023년 세계 원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 전 세계 전력 생산 중 원전 비중이 1996년도에 17.5% 정점 찍고 지금 계속 꾸준히 낮아져서 9.2%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군요. 원전 비중이. 예. 일단 원전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 그 두 번째로 유럽 에너지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 독일 등 재생에너지 강국이 질변 윤제 유럽에서 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의 절반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체코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체코 이 원전 관련돼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수출의 은행이 등장합니다. 수출의 은행이 등장한다는 건 체코 정부에서 이 금융 지원을 체코 정부에다 금융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이 원전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원전 짓고 체코에서 이거 했다라고 생색내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물론 여기는 안덕근 장관은 부인했어요. 체코 정부가 재원 조달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한국 수출입은행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지 언론에서는 잭팟을 터뜨린 건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아니라 체코 정부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권 바뀌면은 요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 면밀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게이트로 갈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릴게요. 수은의 금융 지원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식 재산권 문제 있죠. 또 이 입찰가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코 원전 관련해서.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